자, 오늘의 주제 6월 이후 상승장 온다 움직여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시장 전망을 매년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계속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올해 시장도 이 6월 이후 좀 시장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좀 제가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자 6월 이후 상승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한번 해봤으니까요. 좀 열심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서울 주택시장 주요 이슈 지금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인상 이게 이제 언제부터예요? 6월 1일부터잖아요.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인상에서 이 3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72%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이 가지고 또 있으면 종부세, 재산세가 또 엄청 많이 늘어난다. 그런데 어떻게요? 다주택자 버티기로 인한 매물 잠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반포 재건축 이주 시작 지금 한 4천 가구 주변에 한 4천 가구 정도 되는 이 재건축이 이주를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근처 근방에 어딘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세값, 지금 전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월세 신고제가 또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월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월세를 받고 있었던 것들이 다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종부세도 막 지금 엄청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지 막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더 가속화된다라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세 물건은 점점 감소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전세 물건. 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다 노출이 되면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세금을 걷게 되면은 낼 돈이 없어. 또 이 낼 돈이 없으니까 전세로 있던 거를 월세 아니면 반전세로 전환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요게 가장 세 가지 주요 이슈인데 이 파장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참 궁금하네요.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6월부터 종부세, 재산세 급등으로 다주택자 매물 시장 나올 것 정부가 이렇게 뭔가 신호를 자꾸 주면서 이 다주택자들 빨리 매도해라 이렇게 신호를 계속 보냈지만은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은 물량은 이제 안 나왔지요. 최소한도 이게 3, 4월에는 뭔가 이게 물건들이 막 쏟아지고 거래가 돼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다? 증여나 버티기 어떨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버티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정부의 판단 또 한 번의 판단 미스가 나왔다.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중과로 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도할 수도 없고 보유할 수도 없고 취득할 수도 없는 지금 아주 난감한 지금 곤란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시장은 점점 더 매물이 귀해질 거다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 집값은 강한 규제에도 왜 가장 많이 오르는 걸까? 지금 4년 동안 가장 타겟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이잖아요. 각종 규제로 묶은 곳이 서울이니까 가장 많이 묶은 게. 그런데 이게 이제 뭐예요? 투기꾼들이 집값을 올리니까 투기꾼들을 어떻게든지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명제를 내세우고 4년 동안 해왔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는 얘기예요.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규제가 나올 때만 좀 약간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몇 달 지나면 다시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거 너무도 아주 지극히 당연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가격이 딱 이게 안정이 되는데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다. 지금은 서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죠. 이러니까 가격은 오르더라.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일부의 어떤 지방이나 이런 작은 지역에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또 역할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서울 지역이나 모든 전국의 투기꾼들이 다니면서 집값을 몽땅 올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도 많이 드렸죠. 자, 지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10년 가까이 계속 규제, 이렇게 묶어서 이 새 집에 대한 욕구가 지금 강해졌다는 겁니다. 새 집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전체 공급 물량의 서울은 전체 공급 물량의 약 80%가 어디서 나온다? 정비 사업에서 나온다.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억제해 놓으니까 새 집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니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더라. 이게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세는 더 심해진다. 무거운 세금 부담에 전세를 이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에 월세로 전환, 반전세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임대차법 이후 증가한 서울 반전세 해가지고 요게 순수 전세고요. 이쪽이 반전세인데 지금 올해 2024월 달까지 28.4에서 지난해 올해 34.2%까지 이렇게 늘었다. 전세는 줄어들고. 그래서 임대차법 보유세 인상 불통 월세살이 힘드네. 자, 새 임대차 보호법, 저금리, 보유세 증가, 입주 물량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난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 당연히 매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미리 보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예측입니다. 매물이 장기물로 인해서 전세값은 올라갈 거고 이 전세값 상승은 매매가를 부추기는 강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연도별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물론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자, 114 부동산 114 자료인데요. 자, 요게 전국이에요. 요 그래프가 전국이고 빨간 게 서울입니다. 서울이 2019년도에 뭐 4만 뭐 6천 몇 가구, 2020년도에 4만 2,321 가구. 자, 2021년도 어떻게 돼요? 2만 2,977 가구. 반으로 대폭 줄죠. 공급 물량은 지금 반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23년 예정 공급 물량 약 13,000 또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급 물량 언제까지 계속 준다? 일단 2022년도까지 공급 물량 계속 줄 수밖에 없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급등 재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서울에 투자를 못하니까 대체 투자처를 찾아서 지방시장,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시장 쪽으로 돈은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이지 단기적인 상승 요인에 불과할 뿐이지 지방시장은 결국은 아마 내년 시장 이후부터는 좀 더 하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를 드리면 시간이 기니까 자, 시장을 안정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거래세, 취득세 인하 그리고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서 시행을 하게 되면 거래가 될 거예요.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 기회에 팔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다주택자에 뭘 열어줘?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러나 지금 4년 동안 내리해온 정책 기조를 확 바꿔. 이거 쉽지 않겠죠? 바뀔 가능성은 약간 미지수지만 정말 바꾼다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정책의 어떤 일관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왜 재테크를 해야만 하나? 이거 너무도 원초적인 얘기인데 내 재산을 불려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내 노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책임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집이 우리가 계속 집을 갖다가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집은 사용 가치, 내가 거주하는 당연히 거주해야 되니까 이 사용 가치만 있으면은 집을 막 다주택자들이 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집은 항상 자산 가치도 같이 가지고 있다. 사용 가치 플러스 자산 가치. 그래서 우리는 집을 산다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알고 가자고요. 자, 상승기. 집값이 상승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디다? 차익형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수익형,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절대 원칙이죠. 자, 그리고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증가하던 옛날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필요성이 없었다. 어떤 집이든 다 올랐으니까 아무거나 사면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공급은 이제 점점 안정이 될 거고요.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모든 집들이 다 오르지 않는다. 오르는 집만 오를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여태까지.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 지역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호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내 재산 가치를 늘리는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실패하는 부동산 투자자의 유형. 요즘도 이제 참 이런 게 많은데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시간이 가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부동산 가격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오르지 않는다. 이건 대표적인 부정론자들이죠. 부동산이 맨날 떨어진다고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시계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으니까 언젠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자, 그런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초보 투자자들의 실수인데 야, 이거 진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 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요렇게 요 초보 투자자들. 하지만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오르더라. 음마아파트 88년도에 8천만 원이었다니까요. 8천만 원. 지금은 20억이 훨씬 넘어가지만 지금 과거로 돌아가면은 한 10채씩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 8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가격이 비싸서 뭐 지금 사서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막 그냥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예 하지를 못해. 생각만 많고 그래서 항상 뭔가 투자를 하려는 타이밍을 놓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하죠. 자, 쓸 돈도 없는데 무슨 투자?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내가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기회마저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재테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고요. 제가 오늘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좀 가슴에 와 닿으시나요? 예.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일을 해도 결국은 퇴직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돈을 내 수중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정책의 변화 속에도 우리는 항상 투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